이번 챕터는 비밀 동화방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그 3개의 강의를 묶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은 동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른들의 비밀 동화방을 통해서 함께 읽을 동화는 그림 형제 동화예요. 제가 왜 그림 형제 동화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본 적이 있는 페로, 안데르센 이런 사람들은 뭔지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 이걸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동화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동화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구비 전승된 민담 중에서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로 출판이 된 동화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유래가 언제부터 됐는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전 동화는 원래 15, 17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 또 청색총서라는 어떤 보급형 팜플릿 같은 그런 형태의 문서가 있었는데 서민들이 많이 돌려 읽었어요. 유럽에서만 그랬냐? 우리나라도 개화기 이때 보면요, 작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해서 유행하는 이야기 같은 걸 가사집을 이렇게 쭉 써서 사람들이 부르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유행하냐? 그냥 요즘엔 어떤 가십이 있나, 요즘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도나,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트렌드?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건 서민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15, 17세기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펜타메론의 이런 그 동화 제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오면서 설화문학을 바탕으로 한 반창작? 아니면 설화문학의 기록물? 이런 성격을 가진 동화가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페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죠. 페로라는 사람은 상층 계급이에요. 17세기 후반에 설화문학을 기반으로 한 동화 창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한 건 사실은 여성 작가들이에요. 그러면 여성 작가들은 그 동화를 글로 적을 때, 그리고 그 동화 속에 비록 설화문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거기에 나의 그 의식을 투영할 때 어떤 정신을 많이 넣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성이다 보니까 좀 저항적인, 그리고 반시대적인 새로운 세계관 이런 걸 좀 추구하는 바가 있었겠죠. 페로라는 사람은 이미 상층 부르주아 계급이고 살롱에 가입된 사람이고 아카데미 회원이고 이름도 아주 유명했고 온건한 문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작가들이 훨씬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페로 작가가 훨씬 더 프랑스 밖에 서구 유럽 문화권에서는 더 이름을 알렸고, 그거는 현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이 글을 쓰거나 더 많은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도 유명세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지는 경우가 흔히 보잖아요. 그때도 다르지 않았던 거죠. 그럼 페로가 쓴 동화의 세계는 어땠느냐? 좀 특징이 있어요. 만약에 신데렐라다. 그럼 그 뒤에 여성들은 아름답게 꾸며라 라든지 이런 뭔가 직접적이고 페로 개인이 전달하고 싶은 도덕률을 운문 형태로 이렇게 남겨놓은 형태예요. 근데 개인의 취향이 있겠지만 저는 페로가 남긴 메시지들은 별로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요즘 말로 개취죠. 제가 그림 형제 동화를 선택한 건. 물론 그림 형제도 부르주아 계급이에요. 조금의 가감도 없이 무조건 그대로 쓴 것은 또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페로는 옛날 옛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697년에 책을 출판했고, 그림 형제가 냈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이 제7판이 마지막 판본인데 그게 1857년, 그러면 벌써 19세기잖아요. 페로는 100년보다 조금 더 된 그 전 사람이죠. 저는 시대의식에 있어서는 그림 형제 동화가 조금 덜 억지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꼭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니고, 페로는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성인 취향의 동화를 썼다. 개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어린이를 식민지화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림 형제 동화로 선택했냐 하는 것에는 조금은 납득이 되시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페로의 동화가 나쁘다, 이건 아닙니다. 거의 같은 동화예요. 의도 면에서, 그리고 다루는 데 있어서 100년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현대적이지 않나, 이런 게 저의 의견입니다.
페로와 그림 형제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림 형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동 문학 작가로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언어학자였어요. 그 이야기들을 잘 수집해서 민족을 통일시키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폴레옹 전쟁 전후에 독일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이때 우리 독일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 우리 민족은 어때야 할까? 이런 민족의식 같은 걸 가지고 동화를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포커스를 맞춘 주제의식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들이 포커스를 맞췄던 이 민족에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이 인류로 확대를 해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림 형제 동화에 나온 이야기들이 꼭 독일을 기반으로만 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동화 분석을 하고 동화 공부를 하다 보면 같은 화소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펼쳐져 있고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 동화방에서 선택한 이야기들은 좀 보편적인 소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소재로 골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사람 더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바로 안데르센이에요. 안데르센 동화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 많은 작품들로 소개되고 있잖아요. 동화의 이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동화가 진짜 의미하는 바가 어린이를 위한 그 주제의식일까라는 의심을 가졌던 게 엄지공주예요. 여러분 엄지공주 아세요? 엄지공주가 어떤 여정을 겪다가 뭐 제비랑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뭐 잘생긴 왕자를 만나 결혼했다 이 얘기인데 어릴 땐 그렇게 좋았는데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까 너무 얄미운 거예요. 왜 이렇게 얘는 아무것도 안 하나? 얘는 왜 자꾸 울기만 하고 얘는 왜 이렇게 남들이 다 도와주나. 그리고 제비는 뭐가 돼? 제비는 뭐야? 제비는 갔다가 뭐 얘 때문에 다시 왔다가 뭐 그랬다가 뭐 데려다 줬더니 홀랑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 이게 왜 어린이에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안데르센을 파헤쳐 봤어요. 그랬더니 안데르센이 그렇게 컴플렉스가 많았더라고요. 개인적인 신분의 한계와 자기의 외모나 애정관계의 그런 억눌린 감정들을 정말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구나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엄지공주라는 사람은 안데르센이 같이 이렇게 친해지고 싶었던 사람과 친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리만족 또는 대리불만 이런 거를 좀 표현한 작품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제가 이런 소개를 왜 하냐면 우리는 그냥 주어진 이야기를 줄거리로만 취했을 때랑 작가나 시대의식을 통해서 봤을 때 해석이 너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야 엄지공주처럼 살아라가 아니었어? 얄민 게 맞네 막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통쾌한 거. 에휴, 이러면서. 근데 너무 소개해줬을 때 다 재밌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다들. 다들 재밌어 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재밌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